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 강성곤입니다. 토뉴브는 저희 메타TV 뉴스가 새롭고 야심차게 준비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1400만 인구, 이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주 핫한 이슈를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또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 중앙, 전국과 연계된 민감한 문제들, 우리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문가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30년 공무원으로 공직하셨고 환경국장, 정책기획관, 그리고 경제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신환 전 국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TV만 켜면 이 경제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강연과 또 칼럼으로도 유명하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박 국장님 좀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메타TV 뉴스가 금년에 이제 10년 개국 10년을 맞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인가요? 네. 예, 하여튼 그동안 그 천천히 그 끊임없이 발전해온 일단 메타TV 뉴스 네. 앞으로 계속 더 큰 발전 있기를 기대하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인터넷 뉴스에서 이제 메타TV 뉴스로 이제 제호도 맞습니다. 바꾸고 네. 또 KBS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셨던 또 우리 강성곤 아나운서님을 우리 또 대기자님으로 이렇게 초빙해서 이제 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토요 뉴스 브리핑 아주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미력한 아마 우리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소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토뉴브 좀 처음에 이제 발음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요 뉴스 브리핑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 또한 여기에 참여해서 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을 다룰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또 토뉴브의 어떤 무궁한 발전과 또 지역 주민들이 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도민들 여러분 다 궁금해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수도권 3단체장 회동 무슨 얘기 나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초였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 이 세 분이 모였는데요. 그야말로 이 핫 이슈를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첫 번째가 이 매립지 문제였어요. 국장님, 매립지가 그동안 인천에만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 네. 매립지가 90년대 이제 초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서울에 이제 난지도에서 서울 쓰레기를 묻었었죠. 네. 서울 난지도가 78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93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제 매립을 했었는데 그 밑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뭐 메탄가스로 화재가 발생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난지도 그리고 악취가 여의도까지 바람이 불면 가고 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도저히 이제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렀죠.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80년대부터 이제 계속되면서 대체 매립지를 구해야 한다라는 네.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걸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아건설인가가 이제 매립 사업을 하고 있었던 네. 그 인천 그 김포지구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만들고 90년대 초부터 이제 경기, 서울, 인천의 쓰레기를 거기에 이제 매립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1기, 2기 매립지는 이제 다 매립이 다 종료가 됐고
그 3단계 이제 매립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매립지가 이제 25년에 이제 매립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그 쓰레기 정책이 바뀌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직매립 금지 원칙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환경부가 이제 내세우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2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수도권 쓰레기 이제 대란이 이제 4년 뒤에 이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단체장들이 아마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첫 발로서 아마 모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지금 대체 매립지 관련해서 그 지자체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저 지원을 안 했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하루에 12,000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네. 차로 따지면 8톤 트럭 차량이 약 800대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땅을 제공하면서 공모를 신청할 시군은 경기도, 서울, 인천 64개 시군인가 그런데 네. 시군 군대 없죠. 그런 곳이.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많이 주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이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매립지 얘기는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게 저 KTX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저 KTX를 경기도분이 타려면 서울로 가서 서울역, 용산역 가든지 아니면 광명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수원에서 KTX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금년은 이제 선거의 계절이었죠.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방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 철도 공약을 아주 뭐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네. 예.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수서에서 네. 출발하는 이제 고속철이 있죠. SRT. 네. 오송까지 가서 오송에서 부산, 목포로 나눠지는 그게 있고, 한 축은 이제 경부 쪽,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부 고속철도로 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과 광명에서 출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수도권의 서부와 서남부 지역이 고속철의 접근성이 없는 거죠, 지금. 아, 그래서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를 만들어서 아까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네. 그 두 개의 고속철도에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지금 인천에서 또는 수원에서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저 평택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서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광명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게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게 이제 직결이 되면 수도권 서남부 우리 국민들이 약 1시간 정도의 이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부산까지 약 2시간 뭐 10분, 뭐 목포까지도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네. 시도의 이제 경계를 넘는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구가 나눠져서 이렇게 되니까 수도권 단체장들이 세 분이 모이셔서 그 공사 일정이라든가 뭐 협조할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논의해야 그 계획된 기간 내에 네. 또 KTX가 네. 또 그 준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아주 네. 그 좋은 의제를 논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가져올 만하기도 한데요. 네, 네. KTX 얘기 나왔으니까 저 연관돼서 GTX는 지금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GTX는 지금 경기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GTX는 이것도 이제 고속철도인데요. 고속철도인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이렇게 파서 대심도 철도라고 하죠. 그걸 이제
경기도가 이제 김문수 지사 있을 때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노선이 있죠. A 노선이 이제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동탄까지 가는 네. 노선. 그리고 B 노선은 저 남양주 마석에서 시작해서 송도까지. 그리고 이제 C 노선이 이제 의정부부터 시작해서 이 동탄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현재 A 노선이 2019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네. 그 운정에서 삼성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삼성에서 동탄 구간도 2016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통이 되려면 이제 2024년 6월을 목표로 이제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 뭐 저도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때 그 목표 연도에 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 과정에서 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토지 매입의 문제 등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정도에는 아마 A 노선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고 B 노선의 경우는 금년에 그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예? 네.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 노선의 경우는 아마 금년 상반기에 그 협약 체결, 실시 협약을 체결한다고 네.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 사는데 그죠? 아주 엄청난 교통혁명 수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뭐 좀 이따 뭐 의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대책으로도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반드시 계획 기간 내에 그 준공이 돼야지 네.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교통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이 있겠습니다. 대목에서 이 소장님 좀 의견 듣고 싶어요. KTX, GTX 부동산과 연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GTX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었죠. 네.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GTX라는 거는 이제 국민들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 어떤 광역 철도의 GTX에 대한 조금 부풀리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노선상의 어떤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지금은 예정대로 추진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고요. 설령 네. 이제 A 노선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이 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 역을 관통하고 있는 삼성역 자체가 네. 2028년 6월에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A 노선이 네. 개통된다 하더라도 부분 구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될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인구 이동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지 않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재정 적자가 우려될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번 대선하고 이 총선 관계에서 A, B, C, D, E, F까지 네.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네. 이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을 관통하는 어떠한 이런 철도망의 네.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운행에 따른 어떠한 흑자 여부라든지 재정 상황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남바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서 획기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기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토부가 이거를 A 노선만큼은 그래도 2024년에 내에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개통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죠.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A 노선만큼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완전 개통하기에는 2028년도 조금 요원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A 노선마저도 강남을 관통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대심도로 지하 40m 아래로 떨어져서 대심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네. 아마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극복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기차가 운행될 때는 어느 정도 진동이 수반되고 그 진동이 끊임없이 줬을 때에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네. 구간 노선 도시를 관통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리하고 할 수 있지만은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할 요인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강남역 침수 사건이라든지 네. 이런 역으로도 봤지만 자연재해를 어떻게 이제 최대한 막을 수 있느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지 이걸 언제까지 완공해서 개통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이렇게 좀 막연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인천발, 수원발, KTX도 2016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로 그 구간이 6.3km하고 9.9k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것도 2024년에 준공될 예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도 사업은 장기간 계획과 시간과 치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KTX와 GTX를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것은 대선과 총선이 아니라 대선과 지선이었습니다. 네, KTX, GTX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 이거 아주 뜨겁거든요. 지난주인가요? 화성 쪽에 도의원이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요지는 살펴보니까 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데 화성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군공항 이전 문제, 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경기도 소위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의제죠. 그 근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공론화 의제로 군공항 이전이라는 의제를 결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면서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됐죠, 사실은. 다시. 그러나 이건 어쨌든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 신분으로 수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5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제 무슨 소음 피해와 관련된 주민 간담회 형식이었지만 대통령 공약도 있었고 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뭐 수원시 쪽은 다 이전을 하겠다고 후보들이 다 공약을 했고, 화성시에서는 뭐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죠, 화성시 후보들은. 유보적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론화장에 딱 의제로 결정이 되면 이게 이제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이제 의제가 돼서 추진되는 그것이란 말이죠. 공론화 절차라는 것이. 그런데 9월 달에 의제를 설정해서 이 3개월 내에, 금년 3개월 내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화성 시민, 아까 말씀하신 또 그 도의원의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그 찬성과 이제 반대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주로 그 뭐 화성 쪽은 두 가지 이제 반대하는 쪽은 이제 두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라는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뭐 의제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만에 공론화가 가능하냐? 네. 그리고 공론화 의제를 어떻게 지사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반민주적이다. 뭐 이런 이제 이유로 지금 이제 이 공론화 의제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쪽 찬성 쪽은 또 뭐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면서 뭐 자체 시민단체의 조직을 정비한다던가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던가 뭐 이런 또 환영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고 화성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병정권 연합회라고 그 손 피해를 이제 입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전하면 이제 좋으니까 거기에 이제 병정권 연합회에서는 이제 찬성 측 시민단체로 보이는데 거기서는 이미 뭐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뭐 제출하겠다 뭐 등등 지금 찬반 논란이 이제 다시 이제 일으켜졌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의제와 관련해서 염태영 경제부지사한테 일임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수원 전 특례시장이셨으니까 그 의제에 대한 그 본질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금년 가을에 뭐 이제 곧 10월에 아마 조직 개편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항을 전담하는 공공항 이전 등을 전담하는 이제 TF팀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경기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 3단체장 무슨 얘기 나눈다. 메리츠 문제, 그리고 KTX, GTX 문제,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제가 김동연 도지사 추석직 인사, 경기도 의회 여야 모두 불만. 이 소식입니다. 이건 조금 뭐 짧게 다루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김동연 지사 하면 이미지가 좀 온화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런 면이 장점인데 인사를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했다, 측근 인사다, 깜깜이 인사다, 이런 지금 비판을 여야 모두로부터 받고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표단과 이제 의회 대표단 여야 대표단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 또는 뭐 최소한 뭐 귀뜸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인사권자의 몫이니까 그것은 뭐. 근데 보통 이렇게 합니까? 보통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일단 이제 뭐 정무수석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임명이 되면서 이제 도의회와의 이제 소통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에 뭐 정무수석, 정책수석, 그다음에 뭐 기획경기수석,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대변인 감사관도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진영이 좀 갖춰지고 나면 그런 저 소통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동이 될 테고. 그런데 정무수석, 기획경기수석 이 두 분은 얘기가 없는데 김남수 정책수석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분은 근무 태만에다가 저 낙하산 인사에다가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마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골프 금지령 때 골프를 치셨다면서요? 뭐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제 새로 신설된
비서 조직이 이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아, 정책실장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명칭이 정책수석으로 바뀌었죠. 이게 그 명칭 변경의 의미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정부와 다르게 이제 뭔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정책수석.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뭐 했고, 뭐 많은 일을 했다고 봐야죠, 되게. 네. 그러니까 정책수석이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기도의 중요 정책들을 또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한번 기대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정무수석 인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이제 도의원 출신이 하셨어요. 아, 예. 이번에도 이제 아. 그 김달수 수석이라고 이제 삼선 도의원 출신이죠. 또 의회와의 이제 여야 소통을 책임지셨으니까 78대 78 동수 도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역할을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게 이제 그 기회경기수석입니다. 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기 도내에 뭔가 이렇게 기회 관점에서 소외가 되거나 네. 또 차별이 있는 그런 영역을 발굴해서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사실 김동연 지사의 그 독특한 공약인데 이 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도민들께서 많이 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수석직 인사, 경기도 의회 모두 여야가 함께 불만이다. 네. 세 번째 테이마입니다. 경기도 1기, 3기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도민 여러분은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재문 소장님도 모셨는데 우선 이 투 트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토부와 경기도가 이 1기, 3기 신도시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네.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는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방안을 가지고 네. 이제 그 투트랙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애초에 그 도시개발 계획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다 그랬을 때 네. 이게 또 선거 공약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약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8.16 대책에서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한 40여 페이지를 만들어냈는데 네. 한 딱 두 줄만 나왔거든요.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많은 비난이 있었고 특히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기존에 이제 이 재건축은 일기 신도시에는 조금 무리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서 경기도 지금 우리 일기 신도시 내에 한 13개 단지에서 네.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 설립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이제 좀 너무 혼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적인 틀을 좀 만들어 주라고 하다 보니 이제 이 투트랙 얘기가 이제 또 나온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번. 3번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이제 2023년 예정이었는데 24년으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SNS 통해서 경기도는 묵묵히 할 일을 하겠다. 우리는 특별법 만들겠다. 진행하겠다. 이랬어요. 국토부가 갈등 국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그 지자체와 어떠한 중앙정부의 어떤 갈등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이제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는 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 이
권한은 이제 중앙정부, 그쪽 국토부가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이 주거 문제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쥐고 있는 거로 어느 정도 내려놓고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라. 라는 어떤 이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좀 직면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국토부가 이제 한다라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정부에 하다라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역에 있어서의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은 어떤 계획의 수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원과 혼선이 이제 작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TF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계획이 도출돼야 되는데 이제 그 계획이 도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투트랙으로 해서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 마크입니다. 소장님, 2024년 마스터 플랜 수립 이거 실효성 있어요? 이거는 되는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기 내에 10만 호 정도의 주택을 추가로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이면 이미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아무리 공공에서 뭐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무슨 뭐 신속팀을 만들어 갖고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임기 내에 첫 삽뜨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만들려면 차라리 그러려면 임기 내를 고집하지 말고 우리 백년대계를 쌓듯이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서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기 신도시 이외에도 더 노후도가 있고 더 오래된 아파트들이 대한민국에 무지 많거든요. 서울에도 많고 경기에도 많은데 왜 일기 신도시만 딱 집어서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차별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결국에 차별성을 정부가 공공정책을 주도하면서 야기한다라면 나중에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3기 신도시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25년 예정한 걸 2027년으로 미뤘단 말이죠.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좀 부동산을 이렇게 논하면서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편에서는 되게 답답하고 또 한편에서는 에이 관심 없어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2003년이에요. 2003년, 지금 2022년이니까 그것만 따져도 지금 거의 뭐 15년 이상이 됐어도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2기 신도시 이제 위례? 예. 위례서부터 이제 김포, 동탄, 검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충청권까지 따지면 12개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그게 다 완성이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축소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어떤 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주거가 실제로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규모를 늘려와서 어쨌든 수도권에 한 18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근데 지금 14,000 가구만. 그렇죠. 14,000 가구 정도는 또 사전 청약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관인 LH공사의 도덕성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LH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토지 투기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하다 보니 애초에 원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하고 수용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 주체가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결코 동의하지를 않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보상받아야 되는 금액이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 3기 신도시를 만들던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얘기는 그 이면에는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상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 예를 들면 실거래가가 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가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막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반발이 있어서 이제 이것들이 타협이 되지 않으면 네.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2027년도 저는 뭐 이거는 좀 뭐 일부 지역은 이제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기 신도시 만드는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액이 저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차이가 크더라고요. 남양주항수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상액은 200만 원 정도인데 실제는 5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그러니까 하거든요. 누가 팔겠어요? 네. 그걸?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일벌백계 되고 네. 그게 투명하게 처리됐느냐? 지역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내 보상가를 그렇게 낮춰버리면 야 내가 네. 이거를 그 애초에 잡힌 금액에서 쉽게 얘기해서 네.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상비를 줄인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오해 시선도 지금 있다라는. 공무원 비리가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남양주에서? LH공사, 남양주가 아니라 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LH공사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전직 관료, LH공사 광명 직원들, 쪽.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비리가 있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전체가 먹칠을 당한 보도가 거죠. 됐었죠. 네. 그쵸, 아니야. 남양주시 아까 그래요. 남양주 씨가 왜냐면 그랬다는 게 지금 저 아니에요. 박 국장님이 남양주시 예. 부시장이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 왕숙 1, 왕숙 2 이렇게 나눠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제 그 보상 협의회 네. 그걸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이제 막 그 주제를 하면서 좀 합의를 이끌려고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전화를 통해서 담당 네. 그 부서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왕숙은 지금 약 70%에서 80% 토지 보상이 이제 됐고 예 지금 이제 지작물 보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계획 목표 연도보다는 뭐 한 좀 늦어질 것 같긴 해도 뭐 그렇게 27년 뭐 넘어서 뭐 훨씬 넘어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일단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낙관하시네요. 아니 뭐 낙관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네. 공무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는 국토부나 LH에서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저 표적이 될까봐 예.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남양주의 경우는 70% 이상은 지금 보상이 끝났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소장님 한 번 더 짚어보죠. 지금 경기도 그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특히 그 화성 동탄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빌라 같은 경우에 그 전세가율 이제 100을 넘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깡통 전세 우려가 있잖아요. 전국 10곳 가운데 경기도가 6곳이 있어요. 어떡하죠? 전세 사기라고도 하고 이제 깡통 전세라고도 네. 하는데요. 일단 계약하신 그 내 집의 주택에 어떠한 임대인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현재 시가하고 좀 대비해 봐서 네.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그래요. 뭐 정부에서 뒤늦게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뭐를 하지만 결국에 사기꾼들이 법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임차인들의 어떤 돈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것이 문제화가 되고 형사사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되게 요원하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죠. 특히 이제 신축 빌라나 신축 소형 오피스텔이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로 처음부터 들어왔던 이런 물건들은 네. 전세 사기로 깡통 전세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스스로 대비책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주택 가격의 이제 폭락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있고 화성 동탄 저쪽에 그 주민들이 지금 아주 열받아 있어요. 화성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성도 이제 뭐 한 2, 3억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애초에 최초 분양가가 5억에서 6억이었잖아요.
5억에서 6억인데 2, 3억 떨어졌으면 지금 10억에서 11억 정도의 거래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간 것만 기억을 하니까 떨어지면 이제 기분 나쁘고 이제 그거 한 거죠. 근데 경기도는 워낙 지금 주택이 많이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급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는 추가로 계속 시차를 두고서 준공하게 되면 입주하는 주택이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준공업 미분양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오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금매를 사든 아니 저 금매가 아니라 오늘 저기 초고가를 사든 뭐를 사든 내일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확 지르지만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늘 가격이 최고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택이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지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추가로 공급되는 단지가 뭐가 있지? 그리고 여기 앞으로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지라면 2, 3년 동안 앞으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주택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혼조세를 나타나겠지만 우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 내년 6월까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어떤 감면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또 그 이후에 다시 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일기 신도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네. 경기도 대책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했는데 묻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서운하셨어요? 아니 공부를 갖다 이렇게 2장, 3장을 했는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무런 뭐 어떡하시겠다는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경기도 종합대책에는 이제 3가지 정도가 이제 돼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네. 도지사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군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크게 이제 3꼭지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제 전담 조직,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네.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는 뭐 시장 5개 시의 시장,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 그 다음에 뭐 연구기관, 뭐 이런 분들의 연구원들로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5개 시에 20명씩 100명으로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게 이 3가지가 이제 도지사 직속의 전담 조직 구성의 내용인데 9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 도민분들이 또 하나는 약간 이제 독특한 건데 정부의 그 종합대책이랑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기 신도시 외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상을 삼아서 재정 지원 또는 실태 조사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종합대책과는 약간 이제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 일기 신도시 자체도 사실은 뭐 리모델링으로 가느냐, 뭐 뭐로 가느냐 이거 지금 혼선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주서 섬겨서 갈 수 있을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이기 신도시 그다음에 또 낙후된 구도심에 또 공동주택들한테도 혜택이 되니까 그거 한번 잘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좀 계속 모니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중앙이랑 다른 게 이게 일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게 노후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노후화 대책이라는 측면이 큰 이제 방점인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재정비를 하되 어차피 이게 미래에 또 살아가야 될 도시니까 미래 도시의 가치를 담겠다. 그러니까 약간 의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의욕은 좋은데 이게 이제 과욕이 되면 안 되니까 미래 도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제 일기 신도시에 어떻게 이제 또
구성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가 뭐죠? 요즘 외래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네.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뭐 자전거 공유 자전거 문제, 그다음에 뭐 킥보드, 뭐 앞으로는 뭐 드론, 뭐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로 보통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그 도시 내의 교통을 사실은 이제 큰 뭐 승용차나 버스 이런 것보다도 이제 개인 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제 네. 빨리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미래 도시 내용의 또 하나의 가치를 이제 뭘 담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죠. 기후 변화. 네. 뭐 미래에 어쨌든 점점 지금 뭐 태풍도 문제고 이제 기후도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상당히 참 뭐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욕이 되지 않고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네. 어떤 그 실행 계획이 나오기를 바래 봅니다. 네. 말씀에 네. 이어서 제가 네, 조금 네, 첨언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뉴타운이라는 어떤 열풍이 불고 가면서 어떤 계획이 실행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기서부터 4기까지 4차 뉴타운 지구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권에 우리가 인구 유입이 도시의 팽창에 이어서 전국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전차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은 점점 더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도시개발을, 도시계획을 미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때려부시는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재생과 그 다음에 어떠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자족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고 또다시 베드타운화 시킨다라면 인구 집중은 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아무리 사회기관 인프라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계속 지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꼴찌로 인구가 태어나지 않는데 나머지 잉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는 그거를 계획해서 뿌려주지만 지방정부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지방정부는 이게 모두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용 부담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지자체에 사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자체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일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모범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자족 기능이 높아졌거든요. 마찬가지로 평촌은 안양 그 공업지역을 재정비함으로써 하나의 산업단지로 일부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인구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도시가 좀 풍족해졌다라는 거죠. 일기 신도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조된 도시거든요. 급조되다 보니까는 아주 치밀한 계획보다는 베드타운화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베드타운화 하다 보니까 많은 주거시설 이외에 편의시설들이 되게 불편한 상황이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걸 언제든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취합을 해서 먼저 선행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할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타 지역과 차별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된다 그랬으면 어쨌든 노후되는 도시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데 단지 보여주기 시기에 아님 말고 시기로 해서는 이제 더 이상의 우리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 조금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5년도가 일기 신도시 인구가 최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인구 최정점이었을 때가 얼마냐면 131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에는 이게 112만 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 내에서 인구가 16.6% 감소했거든요. 그 중에 특히 3번
중동은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도 우리가 대비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상에 접해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용적률 증가를 통한 세대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얼마나 고민하게 될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토요 뉴스 브리핑 오늘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째는 수도권 3단체장 회동 무슨 얘기 나눈다. KTX, GTX, 매립지 높은 공항 짚어봤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인사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경기도 1기, 3기 신도시 입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토요 뉴스 브리핑 토뉴브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더 핫한 이슈 그리고 도민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뉴브 오늘 순서 역습을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